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네, 다우지수와 S&P 500이 소폭 올랐고요. 나스닥은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S&P 500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더불어서 투자자들 고용지표 주시 속에서 시장을 좀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반등했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0.3% 상승하면서 3,29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는 3,300선 회복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장 막판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3,300선 사수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잠시 후 시장 전망과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추경 윤곽이 드러났어요. 네, 맞습니다. 당정 협의체를 거쳐 나온 추경안 오늘 임시국회에서 의결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총 33조 원으로 이미 정해진 예산인 기정예산 3조 원까지 더하면 36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소득하위 80%에게 지원을 하고 또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등 내용을 두고 벌써부터 시끌시끌한 분위기입니다. 2차 추경의 모든 것 잠시 후 이슈인 직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현재입니다. 개장 전 전일장 특징 업종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선 2차 전지 대표주입니다. 2분기 실적 개선과 하반기 전기차 수요에 대한 기대감 속에 2차 전지 대표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 세계 전기차의 배터리 에너지 총량이 88.4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6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166.7% 증가한 20.5기가와트시를 기록해서 중국의 CATL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삼성 SDI는 104.8%, SK이노베이션은 15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에 SK이노베이션이 4.6% 올랐습니다. 종가는 29만 5,500원이었고요. 삼성 SDI가 1.75% 올라 69만 8천 원, LG화학이 1.3% 올라 85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론 플랫폼 관련주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기업 공개, IPO를 앞둔 카카오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크핀 사업의 성장으로 인한 카카오의 이익 증가와 자회사 성장세는 구조적인 성장으로 봐야 한다며 단기간에 트렌드가 꺾일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카카오 전장에서 3.16%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16만 3천 원이었고요. 이 밖에 플랫폼 관련주에서는 네이버가 1.46% 올라 41만 7,500원, 하이브도 1.2% 올랐습니다. 종가는 29만 2,500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스푸트니크 V 관련주도 알아보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스푸트니크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푸트니크 V를 개발한 러시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의 데니스 로구노프 부소장은 스푸트니크 V의 델타 변이에도 약 90%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며 델타 변이의 예방 효과는 디지털 의료 기록과 백신 접종 기록을 토대로 계산됐다고 말했습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에서는 EID가 12.09% 급등을 했고요. 히온스 글로벌이 7.7% 올라 67,100원. 이 밖에 이트론과 이화전기가 4%대 강세였습니다. 또 휴머닉스가 2.3% 올랐는데요. 종가는 35,550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신장비 업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1월 26일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5G 특화망은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구축되는 이동통신망과 달리 일반 기업이나 시스템 통합업체가 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네이버나 삼성전자 등 비통신 기업도 특정 지역에서 소규모 5G망을 구축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통신장비 업종 마감 상황입니다. 유비벨록스가 20.15% 급등했습니다. 종가는 16,400원이었고요. HFR이 4.9% 올라 24,600원, 하이트론이 4.14% 올라 8,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솔리디오와 RFHIC 역시 3%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6월 마지막 거래일 장중한때 3,3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장 막판 외국인 매도로 3,300선을 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0.3% 상승하면서 3,296.6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장 대비 0.73% 올랐습니다. 1,029.6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82억 원, 기관은 518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는 31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782억 원, 기관은 527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에서는 1,15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카카오가 3%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 올랐고요. LG화학도 1.3%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버도 1.4% 올랐고요. 셀트리온도 1.3% 상승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떨어졌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4% 하락세, 그리고 삼성전자도 0.3% 내림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차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서비스 업종이 1% 이상 올랐고요. 종이목재 섹터도 1% 상승했습니다. 그밖에 화학업종, 의료정밀 섹터가 각각 0.5%에서 0.4%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통신업종이 0.6% 떨어졌고요. 기계업종도 0.3% 내림세, 유통업종도 0.3%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올랐고요. 셀트리온제약도 1.3%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펄어비스가 1.7%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3%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젠도 1% 이상 올랐고요. 이 밖에 HLB가 1.6% 상승, 알테오젠이 2%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CJ ENM도 1.78% 올랐고요. 카카오게임즈는 3%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대비 2원 4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126원 1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6월 한 달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하반기 네.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상반기 전반적으로 또 6월 한 달 전반적으로 좀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증시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상반기 성적이 그래도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죠. 네. 연초에 대부분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다가 네. 1월 이후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었죠. 그때 보면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위주의 또 경기 민감주, 경기 회복 관련주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고요. 오히려 성장주들은 더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5월이 지나가면서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에는 다시 성장주들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 대비해서의 성적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연초 대비해서 다우존스가 12.5% 상승했고요. 또 S&P 500은 14%, 그리고 나스닥이 11.4%, 중소형주가 18.5%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한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의 상승폭은 거의 5, 6%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이 성장주 위주의 어떤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금리의 수준이 어떠냐 하는 부분인데요. 다들 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었냐면 이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거의 한 6개월 만에 1%포인트 이상 급등을 하면서 추가로 더 상승할 거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이유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물가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PCE 프라이스 인덱스 소비자 물가 지수 보시면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3.9% 증가했고 근원이 3.4%, 전달 대비해서는 0.4%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굉장히 걱정을 했지만
보시면 10년 국채 금리는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3월,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1.77%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1.5% 미만 수준에서 계속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트랜지토리라고 해서 좀 지나가는 거다. 네.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크게 높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 임금, 고용, 이 시장의 어떤 모습 자체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임금이 차지하는 전체 소득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요즘에 보시면은 워낙 생산성이 빠르게 또 자동화가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약 이 매출액 100만 불을 벌어들이는데 필요한 임직원이 네. 2명,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거의 8명 이랬는데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노동 참여율이라고 하죠. 100명 중에서 몇 명이 일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시면은 과거 닷컴 버블 때는 67명, 그리고 산업재 버블 때는 66명, 그리고 골디락스 구간에는 63명. 네, 지금은 62명 미만 61.6%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임금 상승률이나 이 고용 부분이 좀 안정적인 성장이지 과열되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가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금리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 구간을 나타낼 거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차트는 이 하늘색을 빼버리면 짙은 파란색이 실질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2% 미만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보통 시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앞으로의 시장 기대, 하반기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부장님도 그 연준의 그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이다라는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또 재정 정책을 아직까지도 이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도 좀 체크를 해봐야 이게 펀더멘털상의 우려가 없는지도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못하는 입장이다라는 얘기도 또 해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차트는 뭐냐면 미국의 GDP가 정부 부채가 GDP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느냐 이 차트입니다. 자, 왼쪽 끝에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네요. 저게 이 1940년부터 1946년까지예요. 과거에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터지면서 빠르게 어떤 부양 정책을 많이 썼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었었고요. 그래서 50% 정도밖에 안 되던 것이 120%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떨어지긴 했지만 정부 부채 비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보시면은 그때 구간의 정부 부채 비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금리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됐어요. 과거에 이 1942년부터 굉장히 긴 기간이었는데요. 1956년까지 저렇게 높은 부채 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2%에서 3% 정도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그 수준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또다시 100% 위로 올라섰고 앞으로 2년 정도만 지나면 120%를 돌파할 것 같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 10년 국채 금리 차트 한번 좀 올려주시면 지금 과거에 저기 박스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과거에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구간입니다. 자그마치 14년 구간이었고요. 이때의 금리가 2%에서 3%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때 부채 비율이 고점이 119%였는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더 올라갈 거다. 그렇다면 이때 금리보다 좀 낮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10년 국채 금리가 1.5%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죠.
앞으로 좀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과거에도 1% 밴드 2에서 3%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앞으로 뭐 5년이든 10년이든 이 금리가 1.5에서 2.5 사이, 그러니까 낮은 어떤 가격대에서 금리대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의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가 107.6%고요. GDP 대비해서 120%까지 앞으로 2023년에 도달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 이 숫자가 앞으로 좀 하향 안정화가 되려면 계속적으로 낮은 금리에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고 또 명목 성장률이 제법 있어야지만 계속 GDP가 성장을 하면서 부채 비율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앞으로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반기 첫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양동혁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S&P 500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나스닥이 소폭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어제 코스피가 소폭 상승했지만 또 3,300선 회복에는 실패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수석님께서는 증시 향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간밤에 대형주 중심의 이제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한번 세워줬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살짝 하락으로 좀 마감인데, 일단 지금 긍정적인 부분은 견고한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에 훈풍이 좀 불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지표와 함께 미국 경제 정상화 이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가 역시나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이제 기록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일 국내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을 해줬죠. 중간중간 이제 변동성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증시를 견인을 해줬고, 지금 우선 2일로 예정이 되고 있는 미국 노동부의 고용시장 이제 통계 발표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의 이제 통화정책 긴축이 이제 빨라질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상황인데, 우선 지금 증시는 이전 악재로 자리 잡았던 이제 인플레이션에 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델타 변이라는 이제 변수가 있지만 아직 우려는 제한적이긴 합니다. 이미 코로나19라는 악재에 적응한 지 좀 오래되었고, 델타 변이는 이제 단순한 조정 재료로 남지 지속성이 없다면 이제 악재의 소멸은 좀 금방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이제 앞으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져서 이제 일부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는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이제 차별화 진행이 좀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단기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이제 물량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점을 좀 감안하더라도 금일 국내 시장의 이제 개별 장세에 의한 상승장은 이제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지수 고점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회복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수석님, 7월을 시작하는 오늘 어떤 업종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업종으로는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 체크하시면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다시 급증을 해줬습니다. 약 800명 가까운 수치였는데 지금 다시 한번 4차 대유행이 온 것 아니냐라는 이제 말이 나올 정도로 매우 엄중한 상황인데,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할수록 늘 흐름을 봤던 이제 관련주가 재택근무 관련주고요. 아무래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각 기업들도 이제 재택근무 현행을 유지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늘어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기대감 때문에 재택근무 관련주들은 당연히 큰 하락을 겪었던 상황으로 상승폭을 키워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어제였고, 코로나 재유행으로 다시 한번 언택트 성향이 강해진 탓에 재택근무 관련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리모델링 관련주 말씀드릴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좀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감이나 이제 언택트 생활로 인한 코로나19 수혜주이기도 한데, 리모델링 시장은 지난 2010년 약 19조에서 지난해 무려 41조 원으로 이제
2배 이상 성장을 좀 해줬습니다. 지금 대형 건설사들이 이제 누적 수주에게도 리모델링 사업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는지가 이제 성패를 좀 갈랐는데, DLE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적 수주액이 1조 7천억 원 이제 수준으로 무려 1조 원이 조금 넘는 수치가 리모델링 수주액이었습니다.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도 이제 마찬가지였고요. 주택 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리모델링 사업장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에 나서고 있는데, 지방까지 이제 번진 리모델링 붐으로 지속적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역시나 호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문에 앞으로 성증세가 이제 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 리모델링 관련주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 두 가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석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 급등락 폭이 이제 좀 큰 종목들이 많은데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역시나 오르는 말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세를 좀 눈여겨보시면서 포트 구성을 하셔야 할 텐데 7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핫한 섹터가 아니라 앞으로 좀 핫해질 섹터, 즉 이제 지금 경기 재개 기대감이나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호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들의 포트 구성을 좀 신경 쓰시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7월 투자 시작을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세에 주목하시면서 종목 선별하셔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종혁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7월 첫 거래일, 하반기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코스피 오늘 0.2%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3,304포인트로 지금 예상 체결지수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2% 오름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지수 1,032포인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7,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39%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 플랫폼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오름세를 나타냈었죠. 카카오 오늘 0.9%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64,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도 소폭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418,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 오늘 0.4% 하락 출발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23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0.7%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56,00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0.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48,000원이고요. 삼성 SDI 그리고 셀트리온까지도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오름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116,2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펄어비스 중국 파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죠. 오늘도 0.6% 오름세에 이어갈 걸로 보이네요. 예상 체결가 76,2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0.4%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CGN 2% 강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4,500원. 어제 많이 떨어졌던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되돌림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만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CJEN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SK머티리얼즈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오늘장 1%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HLB는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에 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가지 변수 체크 포인트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 저희가 이제 미국 쪽 상황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시중에 또 유동성, 그동안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게 올해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연말까지는 아마도 3,600 코스피로 보면 돌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 증시가 그렇게 올라가려면 당연히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야지만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유동성 부분이죠.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있고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점차적인 금리 상승이 일어나지 그렇게 급격한 상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보시면 이 M1 증가율이라고 하죠. 이건 미 연준이 돈을 얼마나 찍어내고 있느냐 뭐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작년 말만 하더라도 한 16%대의 성장률을 보이던 숫자가 지금 지난 5월 달에는 18.1%로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말은 뭐 테이퍼링 얘기하고 있고 말은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은 계속 유동성을 풍부하게 부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테이퍼링이 일어난다면 아무리 빨라야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 초쯤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대차대조표의 증가 폭이 과거의 금융위기 때 1.35조 달러였는데 지금 보시면 3.95조 달러나 늘었어요. 네. 그때 대비해서 3배 수준이잖아요. 그만큼 계속 늘고 있고 지난주에도 377억 달러 증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미 연준은 유동성을 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M2 증가율을 보면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13.8% 정도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높은 그 기저효과, 뭐 워낙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이 엄청나게 늘어난 데서의 어떤 성장률이라서 13.8%까지 떨어진 거지만 계속해서 과거의 고점들을 보시면 다 13%대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들여다봤던 건데 그 M2와 시가총액을 가지고 미국 증시가 도대체 얼마나 더 상승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짚어본 수치가 있잖아요. 네. 한번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수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26% 정도 상승을 해서 18,100포인트까지 그리고 또 S&P 500을 보시면은 거의 5,000 수준까지 추가적으로 16.7%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을 한국 증시와 또 비교를 해보면 네. 한국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시가총액과 M2를 비교했었을 때 굉장히 높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숫자를 보면은 약 93%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예. 지금 현재 지수로서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숫자가 지금 현재는 77% 정도 됩니다. 그러면 93%까지 올라간다는 가정을 하면은 코스피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했을 때 3,800 정도까지 3,800. 나오고요. 예. 정말 많이 보면 내년 예. 3월까지로 본다면 그 숫자는 4,200포인트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예.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썸머 랠리 예. 가능성도 특히 2, 4분기 실적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7월을 좀 개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머랠리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시장 하단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많은 투자자분들 체감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못한 그렇죠. 상황이고 또 이게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장이잖아요. 네. 자, 뭐 간단하게 딱 하나겠죠. 예. 예. 반도체 지수가 못 올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의 기업들이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많게는 15%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체감이 좀 힘들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셨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도체 산업 자체는 우리가 지금 메모리 쪽은 지금 퍼포먼스가 조금 더디게 있지만 네. 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지수는 최근에 지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네. 계속 추가로 상승하고 있고 또 추가로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 시장을 놓고 보면은 반도체 중에서 한 18%밖에 안 돼요. 예. 나머지 지금 시장이 워낙 좋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도 나쁘냐 그게 아니라 정말 좋습니다. 시장이 지금 예. 현재.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마이크론 같은 주가가 올라갔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앞으로의 서버 디램에 대한 수요라든지 펀디멘탈적으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봤었을 때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충분히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면 네.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네네. 있고
그렇지만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7월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견조했죠.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7월 1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이 된 가운데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장 하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장세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고점에 따른 부담감도 남아있는 것 같죠. 자, 오늘 양시장 하반기 개장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강보합권이네요. 3,300포인트입니다. 어제 장중에 3,300선을 웃도는가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3,300선을 지키지는 못했던 모습인데 오늘은 3,300선을 중심으로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298포인트. 오늘 또 3,300선 지지되는지 여부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0.2%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103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은 하락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37%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사흘 연속 하락 흐름 이어가네요. 84,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은 0.3% 떨어집니다. 12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을 나타내야만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가 우상의 흐름을 이어가기 마련인데 오늘은 두 종목 모두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입니다. 0.6% 상승으로 16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네이버가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소폭 오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0.3% 상승으로 41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 네이버 지금 상승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하락입니다. 삼성전자가 0.3% 내림세, SK하이닉스가 0.78% 하락이고요. 네이버도 지금 약보합으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카카오는 0.3% 상승 중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들 상승 탄력보다는 오히려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욕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현대차도 0.8% 내림세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소폭 오름세입니다. 842,000원 강보합권이고 이 가운데 LG화학이 지금 0.8% 상승으로 856,000원이고요. 삼성 SDI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지금 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또 운수창고 섹터가 좀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한해운이 1.4% 상승입니다. 사흘 연속 상승세네요. 3,590원이고 지금 HMM도 0.68% 상승입니다. 44,200원 역시 이틀 연속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44,250원이고요. 펜오션이 2.8% 상승으로 8,7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펜오션도 역시 이 거래 연속 상승 중이고 또 외국 개청을 통해서도 펜오션 같은 경우는 매수 주문이 좀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운수창고 섹터 내에서는 항공주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대한항공이 1.5% 상승으로 3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여객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제주항공, 진에어까지도 일제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 상승 중으로 116,3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6% 올라갑니다. 펄어비스, 중국 파노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8% 상승으로 7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강보합권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CGN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최근에도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CGN이 3.2% 상승으로 8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HLB는 보합 출발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0.5% 올라갑니다. 어제 이미 3%대 약세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CJ ENM도 강보합권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네요. 18만 3천 원. 그런데 알테오젠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0.9% 오름세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1,32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73억 원 그리고 866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빠르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매도 공세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운수창고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수급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운수창고, 그러니까 항공주라든지 아니면 해운주를 지금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반면 개인 투자자는 많이 사고 있는 섹터가 전기전자, 의약품, 화학 섹터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운수장비 섹터에서도 개인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운수창고 섹터가 올라가고 있고요. 서비스업 그리고 건설업종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지금 357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60억 원, 83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볼게요.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달러 환율도 올라갑니다. 3원 90전 상승한 1,13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하반기 첫 거래일 시장이 아직까지 좀 어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종목들이 좀 차익실현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또 보니까 개인주가 다시 한번 좀 순환매 양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시장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도 계속 워낙 대형주가 반도체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예. 특히 메모리 쪽이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종목이 상승을 못할 경우에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은 주가라는 것은 펀디멘탈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펀디멘탈을 놓고 봤었을 때 제가 그 외국계 방송에도 나가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뭐 여행주라든지 서비스 관련해서의 어떤 종목들의 펀디멘탈을 놓고 보고 있으면 많이 빠르게 회복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년도의 매출 기준으로서 PSR이라고 하거든요. 시가총액이 매출 대비해서 어느 정도냐 했었을 때 대부분 다 1배 이상, 뭐 많이 간 것은 2배 이상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가 정상화가 됐었을 때 매출이 정상화가 된다.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 매출이 계속 늘어날까요? 그렇지는 못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런 저평가되어 있었다가 정상화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성장이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펀디멘탈의 매력이 있는 쪽으로서 다시 매수가 들어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왜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느냐? 결국 지금 주가가 좀 쉬어가고 있는 결국 대표적인 기업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전반신 언바라고 얘기했잖아요. 전기차,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언택트 산업, 바이오. 네, 이 중에서 언택트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뭐 전기차 배터리 조정 많이 받았죠. 그리고 또 특히 반도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메꾼 것들이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었고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지금 3,300에 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대장주와 주요주들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펀디멘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이제 결국에는 뭐 미증시가 좀 더 올라가줘야 국내 증시도 이제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으니까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상승 여력까지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의 펀디멘탈이 워낙 튼튼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튼튼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미국의 지금 가계부채 비율 추이를 보시면은 GDP의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03.8%가 돼요.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 시장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증시가 지금 펀더멘탈적으로서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이 S&P 500이라든지 다우존스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은 지금 올해 이익 증가율이 S&P 500이 40%가 넘고요. 내년에도 8%대 이상, 내후년에는 11% 가까이 이익이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지금 되고 있고 지금 내년도 PER로 놓고 봤었을 때는 21배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을 구해보면은요. 지금 미국 S&P 500은 추가적으로 한 11% 정도 펀더멘탈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우존스를 보면은 다우존스의 상승 여력은 지금 현재 16% 정도 된다라고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S&P 500이나 다우존스보다도 나스닥과 나스닥 100 기업들, 이 기업들의 매력도가 월등하게 높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나스닥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면은 올해 이익 증가율이 36.3%, 내년도에 10.4%, 내후년도에 12.6%, 굉장히 높은 숫자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잔존가치 모델상의 나스닥의 상승 여력은 22% 정도, 또 나스닥 100 기업을 보시면은 33% 이상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장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나스닥이. 네. 펀더멘탈이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 이런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그러면 미국이 주식에 대해서 너무 많이 사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공포와 탐욕 지수를 놓고 봤었을 때 거의 중립 수준이거든요. 이 숫자가 80까지 올라가면 미국 증시가 좀 과열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44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다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들여다보는 식센스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6개 지표를 보면서 미국 증시의 매력도를 판단하고 글로벌 증시의 매력도를 판단하는데 미국의 경우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이익 모멘텀, 유동성, 경기 선행 지표, 정책 환경 다 좋아 보이고요. 다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주식 선호도, 공포와 탐욕 지수 이게 이제 중립이기 때문에 0점 이렇게 봤었을 때 총점이 6점 만점에서 4.5점이라고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반기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을까요? 사실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수익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샀다 팔았다를 너무 자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지 않더라도 이 포트폴리오 그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변화가 없거나 좀 답답해요. 네. 그러니까 워낙 작년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연초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장주라든지 성장주의 퍼포먼스가 좀 더디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이 경기 민감주 특히 여행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낮게는 50%, 많게는 200%, 300% 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 4분기 다들 좀 답답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펀더멘탈적인 차원에 있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반기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성장주, 가치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장주 70%, 가치주 30%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또 신흥국과 선진국을 놓고 봤었을 때 선진국 70%, 신흥국 30%이 전략이 적절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경기 민감주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50%는 들고 가셔야 된다. 적어도 많이 들고 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경기가 지금 회복하는 구간이니까요. 근데 경기 민감주라는 것이 성장주인지 가치주인지 정의는 뚜렷하지가 않아요. 성장주 안에도 경기 민감주가 있고요. 가치주 안에도 경기 민감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가 회복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은 이제 포트폴리오 상인데요. 산업별로의 비중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반신 언바라고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글로벌로 놓고 보면 저희가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을 가져가냐면 글로벌 IT와 반도체 비중을 30% 정도, 그 다음에 글로벌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특히 20% 정도, 그리고 또 바이오와 헬스케어 이쪽을 또 20% 정도 가져가고요.
이 세 개가 성장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더하면 70%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중간재, 산업재, 우리가 얘기하는 이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소비재, 당연히 네. 또 경기 민감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30% 정도 되고, 이 두 개의 업종은 대부분 보통 가치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 하면, 금리가 최근에는 하락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락보다는 경기가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점차적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1.5% 바닥 수준, 고점 2.5% 정도. 그러면 아무리 채권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2%대 중반밖에 수익이 안 난다면 채권을 들고 가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금리가 지금 현재 1.5% 수준에서 2.5%까지 앞으로 몇 년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오히려 평가 손이 나오거든요.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평가 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금이나 은 같은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M1 증가율이 18%나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대체 자산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체 자산 중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가상 자산하고 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또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이고 가상 자산은 좀 유동성으로도 최근의 흐름을 많이 저희가 전망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자, 우선 그 지난 일주일 동안, 3년 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볼게요. 네. 저기 나와 있듯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간은 마이너스 18.5%예요. 네. 그렇지만 1년으로 놓고 보시면 247% 상승을 했어요. 와. 그리고 올해 연초 대비해서도 플러스 8%입니다. 예. 그다음에 금이나 은 같은 대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 동안에 마이너스가 났지만 네. 1년으로 놓고 보면은 은 같은 경우에 40% 상승을 했고요. 금이 별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예. 결국은 지금 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M1 증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M1 증가율이 아까 18%라는 것은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대체 자산 대비해서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체 자산의 가치가 또 그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달러 지수는 큰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체 자산이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대체 자산의 규모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연초 대비해서 금 같은 경우에는 12조 달러였었는데 예. 11.3조 달러로 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은 같은 경우에는 1.4조 달러에서 1.4조 달러 조금 더 하락을 했고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반면에 가상화폐,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상화폐를 다 포함했었을 때 올해 연초 대비해서 66%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이 세 개를 다 더합니다. 다 더했을 때 어떤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14.2조 달러에서 13.99조, 14조 달러로 약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1.8% 정도 대체 자산 전체 규모가 줄었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연초 대비해서 M1 증가율이 10% 이상 상승을 했어요.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18% 상승을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숫자가 지금 좀 잘못된 거죠. 즉 대체 자산의 규모가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성별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예. 금이 상승을 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은이 상승을 할지 예. 가상화폐가 상승할지는 모릅니다만 여태까지 좀 못 올랐던 은 같은 경우에 또 네. 규모 자체가 1.4조 달러밖에 안 되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은이 사용되는 분야 자체가 어떤 화폐 가치로서 뿐만이 아니라 산업재 가치가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전자기계라든지 또 배터리 또 뭐 바이오 이런 쪽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요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상대적인 가치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는데요. 지금 근, 은 비율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금, 은 비율이 워낙 높았었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은의 상대적인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금 대비해서.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하반기에는 은 가격의 상승이 좀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은 ETF, SLB라는 ETF도 있고요. 또 2배짜리 레버리지가 SGQ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은에 대해서 좀 기대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 순서별로 보면은 은, 비트코인, 금 이 정도의 순서로 어떤 이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하반기 포트폴리오 전략 그리고 이제 대체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오늘 현재 주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LG화학, SK아이테크놀로지 그리고 DB하이텍 순매수를 했죠. 오늘 LG화학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아이테크놀로지 그리고 DB하이텍도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진원생명과학, 현대모비스, LG전자, 삼성 SDI도 역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요. 오늘 삼성 SDI 코어롱인더가 올라갑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아이테크놀로지인데요. 오늘 삼성 SDI, 네이버 오름세고요. 카카오는 지금 보합권입니다. 자, 그밖에 SK하이닉스, 현대위아, DLENC, DB하이텍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DLENC가 올라가고요. 효성첨단 소재도 상승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볼게요. 코스피가 약보합권입니다. 3,290선.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이네요. 1031포인트입니다. 오늘 7월 1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윤석열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방송에 출연해 여러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8시 뉴스에 출연한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시기에 대해서 정권 교체가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엑스파일 의혹에 대해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괴문서인데다 사찰까지 한 게 아닌가 싶어 불법 사찰이라고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인과 장모의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편 부인 김건희 씨는 줄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소문에 대해서 자신은 석사 학위를 2개나 받았고 박사 학위까지 받은 뒤 대학 강의도 나가고 사업도 하느라 정말 줄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재명입니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비대면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영상 선언문에서 대공황 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강력한 경제 정책이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 기회 확대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 일자리와 지속적인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오후에는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가 영남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국민의힘 토론 배틀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을 위한 나는 국대다 토론 배틀 8강전에서 임승호, 양준우, 신인규, 김현주 씨가 결승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임승호 씨는 지난 2019년 공개 오디션을 통해 청년 부대변인으로 선발된 바 있습니다. 또 27살 취업 준비생인 양준우 씨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캠프 유세차에 올라 화제가 된 인물인데요. 그 외 신인규 씨는 변호사고 아나운서 출신인 김현주 씨는 방송인 임백천 씨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4강전을 거쳐 최고 득점자 2명은 대변인, 나머지 2명은 상근 부대변인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입니다. 월성원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최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8년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수원 측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공무원 등에게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상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해서 원전 가동 중단을 이끌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조희연 내로남불 인정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들을 외국어고에 보낸 것이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어제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의 시정 질의에 참석해 사회 주류가 된 50, 60대뿐만 아니라 20, 30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평등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인한 공수처 수사 관련 질문에는 절차적으로 부족해도 큰 시대 정신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거리두기 한 주 더입니다. 서울시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거리두기 연장을 긴급 결정한 건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지금처럼 5명 이상은 모일 수 없고 가게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전날보다 61명이 줄어든 69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오늘도 7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현대차 노조 3년 만에 파업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자 현대차는 1,000만 원대 인상안을 내놨는데요. 현대차는 기본급 월 5만 원을 인상하고 성과급 100%에 더해 300만 원을, 경력금 200만 원 등의 임금 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교섭안이 조합원 요구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올해 요구안으로 임금 9만 9천 원 인상, 성과급 30% 지급과 정년 연장 등을 내걸고 있는데요. 노조가 올해 파업하면 3년 연속 무파업 타결은 무산됩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20대 소방관 순직입니다. 울산의 한 상가에서 난 불을 진압하려 나섰다가 심한 화상을 입은 20대 소방관 한 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5시쯤 울산의 한 상가 화재 현장에서 스프레이통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5명은 불길이 거세게 일자 창문을 깨고 탈출했습니다. 이때 탈출했던 노명래 소방사는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하루 만에 숨을 거뒀는데요. 순직한 노 소방사는 지난 2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오는 10월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식을 앞둔 새신랑이었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노 소방사에 대해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오는 2일 울산광역시장으로 연결식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당정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 등을 위한 2차 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피해 계층 지원과 또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6번째 추경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추경, 결국에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혈세인데요. 그런 만큼 적재적소에 제대로 투입해서 허투루 쓰는 일이 없어야겠죠. 자세한 내용은 안에 들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지금 6번째 추경 그리고 올해 2차 추경이 지금 당정이 합의한 상황입니다. 합의한 내용은 33조 원의 이미 확정된 예산 3조 원까지 더해서 총 36조 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사실 초기에 추경을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 나왔을 때 거론됐던 한 20조 원 규모보다는 한 2배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슈퍼 추경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세수로 추경을 한다는 건 뭐 적자 추경이라고 보아지는데요. 네. 마침 지금 앵커가 질문하신 이 질문 내용이 똑같이 지난번 그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 회의에서 나왔어요. 추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와닿지가 않아요. 수출 회복이 지금 성장세를 끌고 있는데 수출 회복이 내수 경제의 고른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준다. 자, 그게 뭐 수출이 내수에 기여를 못해서 준다. 네, 그게 뭐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4.2%에 지금 성장을 한다 그러면 예. 내수 부분에서 2.8%까지 지금 쳐줘야 되거든요. 아니, 경제가 이렇게 펄펄 나는데 이거 왜 재난지원금을 주고 또 추경을 해서 경제 위기가 있는 건지 근본적인 질문을 좀 정책 당국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 2.3%인데 작년도 기저효과 0.9% 빼더라도 이것이 지금 3%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근래 보기 드문 지금 성장세거든요. 그런데 왜 추경을 하지? 이 추경할 이유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후폭풍이 지금 우려되고요. 이렇게 자꾸만 재정 적자를 쓰기 시작하면요, 시중금리 올라가고요, 민간들이 돈을 못 씁니다. 소위 말하는 부축 효과가 굉장히 일어나고 네. 지금 뭐 나오는 숫자들 보면은 첫 해에는 한 0.17, 뭐 그러니까 GDP 대비 1%를 쓰면 0.17 정도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4까지 내려간다는 게 지금 연구 결과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려를 했는지. 그다음에 1차 추경도 뭐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직전에 1차 추경이 됐고 지금도 뭐 많은 그 이제 대선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또 네. 추경 추경 얘기가 나오고 조금 뭐 그런 점에서는 경제가 순수하게 경제가 되는데 정치 경제학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본 예산 외에 더 추가적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국민들의 혈세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해주신 것 같거든요. 예. 뭐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세수가 뭐 4월까지 한 32조 정도 추가로 더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뭐 세수가 안정적으로 추가로 들어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경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뭐 재정적으로 생긴 것이고요. 이제 우리 최고님 말씀하신 부분에 GDP 성장률 뭐 4% 가까이 예고하고 있는데 예. 왜 지금 추경을 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4% 정도 성장을 하더라도 사실은 K자 성장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출 대기업은 대단히 좋은데 뭐 자영업 하시는 분, 소상공인 하시는 분, 내수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마중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뭐 계속 이야기했지만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시점 정도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9월 정도 예산하면 지금 뭐 맞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늦었다. 우리가 늦었다. 4월에 논의하면서 아까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할 때 네. 4월에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소급 적용하니 많이 논란이 그러니까요.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런 논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5월부터는 당장 손실 부분에 얼마씩이라도 지급하겠다고 여야 원내대표하고 경제부총리가 합의를 해서 선언을 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대단히 늦춰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히려 빨리 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지만 어떻든 손실보상과 관련된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된 이 부분들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워낙 지금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좀 빚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정부가 4% 이상의 성장을 예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이 선제적인 재정 정책을 하겠다라는 데 대해서 뭐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근데 이 33조 원 여기다 예. 기존에 정해져 있는 예산 3조 원을 합치면 36조예요. 그렇죠.
이 돈의 씀씀이가 중요해요. 그렇죠.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어디에 중요하겠죠. 쓰느냐가 중요한데 과연 소상공인한테 얼마나 쓸까요? 3조 원 씁니다. 36조 원 중에 3조 원.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조 원이 10% 들어간다는 씁니다. 거예요. 네, 113만 명에게 희망 회복 자금으로 최대 900만 원을 주는데 네. 이게 이게 최소 3조 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33조는 어디 간 거예요? 여기 들여다보면 네.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한테 1인당 25에서 30만 원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이라면 4천만 명에게 25만 원을 주면 10조 원, 30만 원을 주면 12조 원이에요. 이게 3분의 1.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어딘가요? 쿠폰이에요, 쿠폰. 소비 쿠폰. 소비 쿠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12에서 13조 원 쓰겠다는 거예요. 소비 진작이 사실 주된 목적이라고 봐도 돼. 주된 과언이 목적이긴 아니겠네요. 하지만 네. 이거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지금 가장 어렵고 급하고 그리고 지금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할 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상공인이고 예. 자영업자분들인데 지금 소비 쿠폰은 정부가 10% 보조를 안 해줘도 굉장히 위축돼 있어서 조금만 방역만 네네. 정말 받쳐주면. 받쳐주면 방역만 받쳐주고 방역 이제 접종률이 좀 올라가면 여행 가고 싶다는 사람 널렸어요. 지금 뭐 보복 소비를 위해서 막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본말이 전도됐다. 너무 앞서 나간다.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접종률이 50% 넘어가면서 굉장히 풀었잖아요. 네. 실외에서 백신 접종자들은 마스크 쓰지 말아도 되고 모여도 되고 축제하고 이제 여행 갈 준비를 하다가 변이 바이러스 나타나면서 다시 강화하는 추세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벌써 미리 50% 접종률 70%를 예견하고 소비 쿠폰 12, 13조 원. 네. 이게 언제 쓸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12, 13조 원을 미리 잡아 당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씀씀이의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말씀을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소상공인에게 한 3조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추경을 안 해도 됐지 않았을까? 기존 예산으로도 3조 원이 지금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걸로도 소상공인들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요 당정협의 때 그게 이제 뭐 이 비디오처럼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얘기 분명히 했을 겁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해야 그렇겠죠. 된다. 해야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고 제가 추론이 되냐면 아유 의원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손실보상법만 통과시켜주면 그걸로 뭐 해결하면 됩니다.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3월 달에 1차 추경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진짜 예산들 굉장히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제일 안 쓴 게 뭐냐면은 2천억이 지금 배정돼 있는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 자금 0%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한테 지금 가는 뭔가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손실보상금이 어저께 이제 법사위를 통과해서 오늘 이제 본회의에 이제 통과가 됩니다. 예. 그러면 분명히 이제 뭐 당정협의나 이런 걸 할 때 아 이거는 소상공인들은 이쪽으로 좀 더 밀어줘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따라서 나오죠. 손실보상법 재원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렇죠. 지금 뭐 세수 뭐 확장된 걸로 다 쓴다 그러는데 그럼 이것도 다시 뭐 채권 발행하나요? 등등의 이건 너무나 계획적이지도 않고 사실 뭐 나와 있는 쿠폰 뭐 이런 것들요 과거에 다 해본 일이거든요. 근데 효과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효과적인 건 뭐냐면요 백신이에요. 그렇죠.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방역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백신을 1% 맞추면요 성장률이 0.2% 올라갑니다. 세계 지금 20개국을 지금 비교를 해서 나온 자료고요. 근데 재정 지출 같은 건 마이너스 0.07이 거꾸로 가고요. 구축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성 지원은 뭐 대책으로 가면은 GDP 대비 1% 해도 0.07%밖에 안 가거든요. 제일 효과적인 게 백신입니다. 그러면 지금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뭐 한 5천억만 있으면 아스트라제네카 전 국민 다 맞히고요. 2조만 있으면 모더나 화이자 다 맞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세밀하게 들어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고요. 사실 추경을 통해서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백신이야말로 성장률 제거에는 가장 효자라고 봅니다. 글쎄요, 참 가장 힘들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게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손실보상법도 지난달에 민주당이 이제 긴급상정을 통해서 이제 단독 처리하면서 뭔가 추진을 하나 했는데 그때도 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힘들게 이 터널을 허덕이면서 지나왔던 분들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는 것이냐를 두고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뭐 세계에서 8위 정도 되고 전체 취업자 2,700만 명 중에만 650만 명, 예. 24% 정도 되고요. GDP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자영업자들의 역할이신데 사실은 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갖다 창출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영업자들께서 소상공인들께서 사실은 대한민국 방역을 지켜왔습니다. 그분들의 오롯한 희생으로 인해 가지고 방역이 지켜준 거 아닙니까? 10시까지 해라. 우리가 작년 내내 귀에 정말 이 딱지가 될 길도 들은 말이 뭡니까? 앞으로 2주간 고비입니다. 앞으로 2주간 고비이기 때문에 참으십시오 해서 지금까지 1년을 넘게 1년 6개월을 갖다 참아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렇죠. 정부가 지원한 게 얼마입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영국도 1,100만 원 이상 지원했습니다. 일본은 하룻밤 동경에서 문 닫은데 하루에 6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비율로 정해가지고 뭐 30에서 50에서 70까지 비율별로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추석 때 한 번, 설에 한 번, 또 다가오는 추석에 한 번. 이게 무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 차례상에 뭐 제사비라 쓰라고 돈 드리는 겁니까? 매월 안정적으로 얼마씩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택시 어저께 탔는데 택시 기사님들 얼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100만 원 받고 올해 100만 원 받았다는 겁니다. 토탈 받은 게. 택시가 매출이 완전히 감소했습니다. 10시 이후에 승객들이 거의 없어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한테 국가가 직권까지 지원한 게 작년에 100만 원, 올해 100만 원인데 분기에 보험료가 97만 원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 내고 3만 원 나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구조 속에서 힘든데 36조 중에서 3조 겨우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하고 나머지 그 돈을 갖다 소비 쿠폰을 갖다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지 소비 쿠폰 받아본 사람 국민 중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신속히 이거 바꿔내지 않으면은 저는 정말 이상한 도대체 기재부에서 무슨 판단으로 이런 근거를 내고 민주당이 이것과 합의하는지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국면에 가고 있습니다. 인철 소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3조 원에 불과하다. 이번 추경안 중에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3조 원이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손실보상법이라는 것도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손실은 정부가 방역을 이유로 해서 영업 제한을 걸고 영업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 이제 미리 이제 계속 동의를 하면서 동참을 해오셨던 분들에 대한 지원은 보상은 되지 않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물고기를 줄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인 터전을 마련해 줄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손실보상법 뭐 소급 적용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든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정부나 당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여섯 차례 이제 이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이미 기지급된 13조 원은 과연 누가 가져갔느냐? 소상공인한테 투입이 됐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가려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줬다가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 또 하나는 피해 업종 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요. 아니 집합금지 시켜놓고는 다시 보정 안 해준 업종도 있습니다. 유흥업종, 사행성 업종이라고 해서 크다라고 해서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안 해줬던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조율은 좀 필요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 정부가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제 업종의 영업을 제한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앞서 이제 사실 저는 뭐 기획재정부를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의도는 충분히 알아요. 왜냐하면 기획재정부는 적은 재정을 투입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노려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캐시백도 그렇고 10% 1조 원 쓰고 10조 원 부가가치 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 소비 쿠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기껏해야 10% 정부가 재원 드리면 나머지 이제 10배 정도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또 누릴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데 그러나 소비 쿠폰은 방역이 선행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죠. 지난해 우리 소비 쿠폰 발행했다가 중단하고 그걸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잘못됐다라는 거고 또 하나 그동안 추경은 정부 기획재정부가 힘이 없었어요. 매번 여당에 끌려갔습니다. 끌려다녔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약간 양보했지만 그러나 이제 카드 캐시백을 미끼로
그건 전 국민 대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걸 여당이 받은 케이스인데 그러나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아니 야 이게 소득하위 80%? 소득하위 80%인지 어떻게 알아요?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한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이 보이죠, 지금은. 지금 건강보험료 2019년 소득 기준으로 되고 있어요. 코로나 전 소득이네요. 소득으로.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는데 2019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해서 80% 매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거네요. 맞죠? 네. 왜냐? 이게 종합소득세가 올해 5월에 냈던 게 2020년이에요. 그렇죠. 그걸 반영해서 계산해서 11월에 보험법 건강보험료가 재조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고 있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80%를 가른다 하더라도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부의 정책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게 좀 상세히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허점이 많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국회 본회의로 가면 이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셔야겠는데요. 이거 지금 근데 네.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요. 그럼 이제 보건복지부의 이제 기준 중위 소득 이제 건보료 책정하는데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면 지금 나온 걸로 보면 5인 6인에 대해서 지금 기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다면은 연소득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예.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가구도 받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사람들이 뭐 진짜로 우리 소상공인 얘기를 하고 있고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 얘기하는데 뭐 지금 1억 3천에서 1억 5천이면은 뭐 이 위기를 뭐 어려우셨겠지만 잘 버티셨던 것 같거든요. 4인 가족도요. 1억 1,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요. 요번 재난지원금 또 받습니다. 이걸로 한다면. 그래서 진짜로 지금 사실은 이런 추경들이 이런 뭐 넓게 나눠주는 것보다 지금은 진짜로 어려운데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정치 경제학적인 요소들이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국회에서 진짜로 뭐 잘 뭐 스크리닝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뭐 국민의힘이 지금 뭐 나오시는 후보마다 다 정권 교체 하는데 수권 정당으로서 이런 것들을 잡아놓지 않으면 만약 정권을 받더라도 진짜 어려운 국민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얼굴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야 간에 아주 심한 그리고 아주 좋은 얘기들을 하시면서 적정선에서 끊어야지 후폭풍 굉장히 지금 심합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전 국민 지원이냐 소득 하위 70%를 주느냐 전 재난지원금을 이제 줄다리기를 하다가 80%로 정해진 상황인데 이제 80%를 주게 되면 전국에 한 2,100만 가구 가운데 440만 가구 정도가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구 연소득이 뭐 1억 원이 넘는 집도 막 주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소득이 1억 원 이상이더라고 해도 부부가 맞벌이면 중산층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많아요. 소득 하위 80%와 81%가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다르냐 하면서 왜 차별을 두냐고 하거든요. 예. 뭐 80%, 81%뿐만 아니고 85%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뭐 슈퍼리치 또는 뭐 그 밑으로 해서 한 소득 상위 한 5% 정도는 뭐 좀 격차가 있을지 모르고 그 밑으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는데 기재부가 이렇게 전 국민은 반대하는 이유가 도대체 그러면은 상위 20%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하위 근로자들 중에 하위 36%가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 면세점 이하로 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사실은 지금 잘라놓은 상위 20%가 거의 세금을 다 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안 받아도 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어떻든 나라를 바꾸고자 하고 또 이 국민들이 소비를 열심히 해야지 정말 내수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소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배제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어저께 당정 협의하고 나서 당장 이야기 나왔던 것이 맞벌이 부부는 못 받는데 월세 그 집주인은 받는다. 네. 월세 사는 맞벌이 부부는 못 받는데 집주인은 받는다.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국민의 갈등으로 갈 것입니다. 아마 당분간은 우리 집은 받나 안 받나 이걸로 가지고 서로 논란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 지금 뭐 캐시백 한다는데 캐시백이 뭐야? 제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도 알만한 상식이 상당히 있는 분들도 캐시백이 뭐야?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20%를 더 준다 해봐야 뭐 지난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14조 3천억이니까 네. 한 2.5조에서 3조 정도면은 전국민 다 줄 수 있거든요. 아까 뭐 12조 13조에 있는 소비 쿠폰 이거 빼가지고 전국민 다 지원하더라도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도저히 뭐 이 방식으로는 뭐 감당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뭐 당정 협의는 그렇게 했지만 국회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의견 수렴하면은 이거 결코 통과될 수가 없고 전면적으로 수정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일까요? 그 여당에서는 전 국민으로 확대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식으로도 발언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80%라는 게 과연 국회 과정 논의 과정에서 관철될 것인가도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저는 이번 추경안의 내용이 굉장히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부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수정될 가능성이 수정될 높다. 가능성이. 예. 왜냐하면 2018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아동수당. 아, 아동수당이요. 소득상이 이제 10%는 제외하고 90%만 주자였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거 가려내는데 1,000억 원 이상의 행정비용이 왜 들어갑니까? IT 강국 한국에서 그러면서 논란되니까 다시 이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줬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냐? 이 계속하면 사실은 이 복지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 그랬잖아요. 1차 재난지원금 주고서 아유 국민들이 모처럼 소고기 사 먹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다. 네. 그거는 길들여져요. 근데 이 길들여진다라는 건 중독됩니다. 중독은 이거 사탕과 같아요. 몸에 성인병을 일으킵니다. 이건 누군가는 갚아야 돼요.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이 뭐 언론에 따라서 네,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약간 다르긴 하지만요. 달라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게 왜 지금 필요해요? 주지 마십시오라는 여론도 4명 중 1명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소득하위 80%냐 70%냐 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은 소득하위 20, 30%예요. 근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부분한테 도움을 줘야 될 건 맞는데 이러다 보니 이런 논란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뭐 정치적인 일정 그리고 대선 주자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계속 수정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너털너털해지는 거고요. 네. 물론 지금 뭐 올 4월까지 예. 33조 원 가까운 이제 세금이 더 세수가 거쳤어요. 더 거쳤죠. 아니 근데 이미 마이너스 통장 많이 썼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통장 메꾸지 않으면 이거 누가 메꿉니까? 이 마이너스 통장을 그러니까 연령대별로도 확연히 구별이 돼요. 30대, 40대, 50대는 자 보편적으로 주자라는 의견이 많지만 20대, 70대는 반대예요. 70대는 할아버지거든요. 네. 내가 지금 여기 고기 먹어서 과연 우리 20대 후손들한테 내가 빚을 남겨줘야 돼? 이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20대는 저 빚 내가 갚아야 되는데 왜 지금 저렇게 지금 앞서서 마이너스 통장을 이끌었나? 계속 빚을 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민심을 조금이라도 읽는다면 돈 씀씀이 이 돈이 자기 돈이 아니에요. 정치권의 돈이 아닙니다. 네. 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미래 세대의 돈이고 국채 상환할 때 한 2조 원 정도를 지금 활용하기로 네네.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갖고 지금 뭐 우리가 6차례 지금 뭐 추경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서야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분석한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KDI에서 이제 1차 11조 7천 넣은 거 지금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얼만큼 진행률이 되고 2차가 끝나지도 않는데 3차가 갖고 막 이런다는데요. 지금 KDI 거 간단하게 뭐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뭐 지원을 하더라도 26%에서 36%만 소비에 쓴다는 거죠. 나머지는 빚 갚고 저축하는 데 좀 썼고요. 예. 그다음에 쓰는 자체도 뭐 한 30%대를 지금 소비를 하는데도 의류, 가구, 마트 그리고 필수재 이런 거 사지 진짜로 돈이 가야 될 대면 서비스 하는데 외식업 여기는 전혀 안 쓴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뭐 숫자로 해서 이렇게 하고 뭐 나오면은 물론 이렇게 이제 돈이 풀리게 하면 경제 성장이 좋습니다. 근데 높은 성장률을 가지면은 그거에 대한 후폭풍과 미래의 추가적인 부담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인플레이션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진짜 고민이 녹아들인 이런 정책들이 아니라 지금 하자 그러니까 애초부터 뭐 긴급하지도 않은데 제대로 작성되지도 않은 계획들이 척척 얹혀서 지금 뭐 0% 진행률에
뭐 사업들이 뭐 수구리 닥닥 지금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실을 맞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3월 달에 했던 1차 추경 지금 집행률 봤을 때 6월 10일 기준으로 한 80% 정도 되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행률이 0%대인 사업도 선 34개 정도, 3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편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진짜 잘 쓸 수 있게 집행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집행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이 국민의 혈세라고 하는 재난지원금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뭐 전년도부터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끼워 넣기식으로 들어간 것들이 집행률 0%가 이렇게 다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이 돈 다 모아가지고 전 국민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논란,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으키지만 논란 없도록 해야 되고요. 예. 저는 최근에 정부 여당이 도대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뭐 대체 공휴일 도입한다고 해놨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할 수 없도록 다 만들어 놔놓고 그러놓고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 해놓고 또 세금은 다 깎아준다 그러고 또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준다 해놓고 상위 20%는 못 주겠다 그러고 도대체 정부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관련해서 동의가 안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뭐 집행한다고 해놓고 집행 전혀 되지도 않는 것들 기재부나 정부 부처에서 온갖 것들 끼워 넣어가지고 집행은 안 되고 돈은 또 지금 뭐 창고에 재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명확히 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자산 시장과 관련해서 가장 우호적인 정부가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금융. 이거 지금 이제 뭐 상위 대상자를 안 주는 대신에 캐시백으로 하겠다는데 캐시백이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그래서 뭐 4, 5, 6 분기 대비해서 7, 8, 9 분기에 100만 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쓰는데 103만 원에서 이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뭐 10%씩 되돌려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100만 원 더 쓰면 10만 원을 되돌려 준다는데 사실은 국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캐시백을 한다. 제가 사무금융위원장을 했지만 네. 이건 카드사가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상술입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모두들에게 소비 진작을 위해서 드릴 테니까 소비를 조금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상으로 카드 이만큼 쓰면요 조금 더 드릴게요. 좀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게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 카드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카드사가 소상공인 어렵다고 카드 수수료 인하해달라고 그 빗발치는 요구 속에서 카드사 어렵고 죽겠다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겨우 인하했는데 작년에 카드사 실적이 어떠냐? 작년에 카드사 실적이 코로나 와중에서 24% 증가해가지고 2조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소비자들하고 정작 이렇게 컨택하고 있는 벤사 대리점들은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적자가 한 50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거기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제가 지역에 순회하니까 뭐라 하냐면은 카드 수수료 조금 깎아주더니 매출 점포 그 영수증 용지 그거 돈 다 받더라. 카드사는 2조 이상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시백을 또 통해 가지고 그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을 더 얹어주겠다. 지역화폐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수료도 없는. 그러면 훨씬 더 그 영세 상공인들을 본래의 정부의 재정의 취지에도 맞는 것인데 그러면서 또 캐시백 대상도 제한해가지고 저게 정말 효과가 날지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의문스럽다. 그래서 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캐시백도요. 눈 가리고 아웅이 뭐냐면 예. 신용카드에도 소득공제율이 지금 그거 조치가 가고 있었거든요. 1월, 2월엔 15%, 그다음에 3월 달에는 30%하고 5월에서 7월까지는 소득공제율이 80%예요. 그게 8월 달부터 15%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거 그대로 가는 게 낫지. 무슨 캐시백 하려고 그러면 그 30만 원 얻으려고 300만 원, 270만 원을 더 써야 되는데요. 아니, 이 좋은 제도를 그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텐데 왜 이런 식으로 뭐 했는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뭐 진짜로 상위 20% 안 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뭐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거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 이거죠. 다른 일로 가고 또 이렇게 이제 돈 푼다 그러는데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진짜 무슨
뭐 영이수고 방향성이 있는 이 국가 정책인가? 아 진짜 빅 퀘스천이 남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캐시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캐시백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2분기 월 평균 사용 카드 사용액보다 일단 3% 이상을 지출을 하고 그 경우에 증가분의 10%를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좀 그림을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한 달에 10만 원이고요. 네, 1인당 30만 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사용처도 한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뭐 유흥업소 이런 데 안 되고요. 차량 구입할 때도 못 씁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안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복잡하다 일단 어렵고 그리고 카드 못 받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각종 논란들 지금 벌써부터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신용카드를 지금 활용해서 캐시백을 활용해서 보편적 성격을 좀 가미했다. 이게 정부의 취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어디에다 얼마나 쓰지? 그리고 이제 직전 분기보다도 더 쓴 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10%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려준다는 거죠. 돌려준다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놔두고 있는데 특히나 야 30만 원 환급 받기 위해서 300만 원을 써야 돼? 그 부분에 대한 그렇죠.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아니 이게 지금 카드라는 게 부자들이 더 많이 쓰지 지금 현금이 부족한 이제 이 정말 저소득층은 카드 쓰기가 어렵거든요. 버겁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사용 제한이에요. 아니 지금 뭐 백화점 가지 말아라, 대형마트 가지 말아라, 야 명품 사지 말고 자동차 사면 안 돼? 자 이러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동네 주변 음식점 네. 그리고 전통시장. 뭐 동네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겠죠. 취지입니다. 물론 뭐 취지는 100번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제 재래시장에서 카드로 300만 원어치를 더 사야 돼요. 이게 뭘 사야 가능한 되는 얘기인가? 거예요? 네. 가능한 얘기인가?부터 이제 우선 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게 지금 마지막인가요? 이제 재난지원금이 이제 없나요? 모르죠. 없다고 누가 얘기를 할 수 모르죠.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선거가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까지 대여섯 차례 했잖아요. 근데 왜 결과 분석, 사회 분석은 하나도 안 해요? 국책연구기관은 뭐하러 있는데요? 뭐하러 국가에서 재산을 책정받아서 이제 있는 기관입니까? 정부가 이런 정책을 세우기 전에 이런 건 이런 문제가 있고 경제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내주는 데가 국책연구기관이고 보고서를 내야 될 때예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1차부터 고기 먹어서 만족은 했는데 그게 경제 얼마나 좋아졌지? 정말 이게 양극화에서 많이 도움이 됐나? 소상공인들은 이 돈 받아서 좀 풀렸나? 이거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가끔씩 나와도 전혀 언론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똑같은 내용이 나열돼서 나와요. 다음 재난지원금도 비슷한 형태로 나올 겁니다. 똑같이 선별이냐 아니면 보편이냐.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좀 걷어낼 때가 됐다. 그리고 너무 정치권이 경제를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 눈치 보면서 못하는 거예요. 다음 대선 주자한테 줄 서야 되는데 저분의 스탠스에 맞추려다 보니까 보고서 내용이 완전 달라져요.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랑. 자,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이제 시급하게 고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차 추경도 이미 재보궐선거 전에 시행이 됐고 이제 집행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대선 전국으로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전 국민에게 표심을 얻고 싶어서라는 의혹과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어느 정부가 잡든지 정치적으로 일정 부분 뭐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정치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표죠. 자기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판단하던데 그것이 전 국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고 정말 돈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고 그리고 갈등 요인 없이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재난지원금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들이 계속 갈등의 연속으로 왜 끌고 가는가. 조금 금액을 작게 하더라도 또 하위층을 두툼하게 하더라도 다 같이 나는 건 되게 중요하다. 집에 뭐 형제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돈을 나눠주는데 5명을 모아놔놓고 소득 뭐 많이 버는 자식부터 못 버는 자식까지 하는데 많이 버는 너는 안 되고 다른 사람 주는데 많이 버는 애가 지금 우리 집안 가게를 살린 애인데 걔는 빼고 주면 안 섭섭하겠습니까? 섭섭하면 다음에 아버지 말 잘 듣겠습니까? 지금
복지 문제가 이렇게 터져나오고 결국은 뭐 보편적인 복지 국가로 누구라도 지향할 수밖에 없고 경쟁학에서 탈락한 그 소외계층이나 노동자들을 갖다 보호해야 되는 것은 뭐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서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추가적인 뭐 세금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 정말 세금 열심히 내는 사람들 그때 어려울 때 우리 세금 다 우리한테는 준 것도 하나도 없었잖아. 그런데 우리 보고 세금 더 내라고 쉽지 않죠. 그래서 다 같이 돼야 되고 갈등 없이 정책을 해야 되고 조금은 작게 두더라도 다 같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래야 될 것이 여야가 할 일인데 당장 뭐 불과 2, 3조 돈 때문에 빼고 준다? 이거 적절하지도 않고 캐시백으로 해결하라. 이거 복잡하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카드사들만 또 좋은 일 시키는 거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수수료 없이 지급되는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도 이해관계가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저는 좀 전체를 보고 멀리 보고 길게 보고 해야지 권력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당장의 국민을 가른다고 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정 대표님 이번에 대선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내 표는 가져갈 것 같은데요. 요즘 중간은 워낙 없습니다.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게 정부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 신용카드 캐시백을 바라보는 그 카드를 쓰는 주체가 이제 이용되게 되는 소상공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소급 적용 안 되는 지금 손실보상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업종에서는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준도 지금 매출액 기준 막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 다른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대료라든지 그렇죠. 다른 쪽으로 좀 잡아야지 이게 다시 보상 우리가 힘든 걸 좀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법사위 통과하면서 조건이 달린 게 뭐냐면 이거 법안 시행일이 공포 후 90일 이후예요. 공포 후 90일. 예, 그러니까 지금 올해 받을 이 처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한 6천억 정도 있는데 그럼 추경으로 하지 말고 지금 보상법으로 쭉쭉 나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 기준이 돼서는 굉장히 지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께 뭐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을 때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뭐 이제 어떤 운영 법칙을 지키겠습니다만은 과거 손실에 대해서 이제 피해 지원이라는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야 이게 진짜로 우리 뭐 유명한 영화의 대사처럼 2번 선의를 베풀면 자기 권리인 줄 알아. 뭐 그런 대사 허위가 기억나시죠? 계속되면 걸리는 줄 안다 그러죠. 이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많은 이제 뭐 높은 확률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건데 예. 과연 이거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등등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 같은 데가 한 22%에서 30% 미만으로 가야 그래도 영업이익이 나는 부분인데 지금 4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가야지 그냥 옛날 거 갖고서 뭐 해서 이거 매출액 기준으로 해야 돼. 행정 편의주의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매출이 같아도 업종별로는 영업이익률이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남는 돈은 분명히 다를 것 같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문은 열어놔서 이제 장사는 하는데 손님들이 안 오잖아요. 그럼 임대료는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저희가 이제 방역할 때 이야기했던 것이 전문가 그룹들하고 업종별로 워킹 그룹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실제로 밀도 있게 상의해서 각 업종별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했는데 그 부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그냥 뭐 애들로서 전체 크게 쭉쭉 잘라와서 대단히 어려움이 가중됐던 거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매출 기준을 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부분인데 소상공인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어느 방식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 하고 결국은 어떤 돈은 얼마큼 주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뭐 임대료고 그렇죠. 또 최근에 뭐 이렇게 뭐 재료들을 사놔도 또 팔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 소진되고 이런 것들이고 실제로 뭐 착한 뭐 임대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실제로 그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절대 안 깎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건물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뭐 안 깎아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대료 부분이라도 해결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하면 그렇게 해서 개선하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손실보상법은 넣기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시행하고 나서 3개월 뒤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뭐 3개월 그 대신에 앞을 법을 땡기는데 보상이라는 것은
원래 뒤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에 어떻게 알고 보상을 줍니까? 그런데 거기에 왜 도대체 소급 적용이라는 표현을 쓰는지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재난이 일어나고 나면은 뭐 수해를 났든 화재가 났든 산불이 났든 그거 보고 보상해 주는 거지 미리 땡겨 주는 겁니까? 그건 소급 적용이라는 언어를 쓸 필요도 없고 보상이 난 부분에서 평가해서 그것이 국가가 요청해서 났는지 아니면 자발적인 문제였는지와 관련해서 판단해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해서 지급해야 되고 그에 합당한 60%든 50%든 70%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한 6천억 정도 계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로 누구를 어떻게 보상하겠냐. 사실은 뭐 집단 면역 예를 들어서 9월 넘어가면 끝나고 나면은 뭐 크게 보상할 일 없다. 심의위원회도 열릴 일도 별로 없다. 근데 손실보상법 뭐 만들기로 했고 보상제 도입하기로 했으니까 하자. 이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뭐 심지어 정의당 마서도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통과를 갖다 반대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정의당도 설득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그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동의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그러게요. 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조금만 더 들었으면 조금 더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지금 아마 코로나19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명당 장사 잘 되는 곳이라고 하면 뭐 홍대라든가 아니면 뭐 명동. 강남에 있는 로데오 거리 네. 이런 데 가보시면 사실 빈 공간이 너무 많고요. 간판보다 임대 현수막이 더 현수막이 많더라고요. 더 많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그 또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1, 2년 공실이 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임대료가 낮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임대인간 줘야 되는 그 권리금 자체가 사라진 상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게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이제 자영업자의 어떤 감염병에 취약한 부분이 이제 속살이 드러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앞서 이제 OECD 가운데서도 굉장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시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그러면 혈세로 매번 어렵고 피해봤다고 하면 다 도와줘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국민들, 세금을 내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상 자영업 수준의 이 비중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건 옛날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경기를 회복하는 거 그리고 정상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5, 60대 은행권에서는 40대에서 은퇴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빵집 해야죠. 커피집 해야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이제 계속해서 포화 상태인 자영업을 계속 들고 나고 있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놔둔 채 이제 손실보상해야 돼. 얘네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줘야 돼. 언제부터 줘야 돼? 이 논란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도돌이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4년, 2년 내지 정치권 선거에 맞물려서 그 목소리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거 세금 투입을 해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화성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안 나고 이런 겁니다. 그렇네요. 사실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이런 악재가 우리한테 덮쳤고 이런 상황이라면 결과를 좀 분석해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다시 반복하지 않는 모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어디다 썼는지 지금 뭐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이제서야 KDI에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금 얘기 나오고 예. 그럼 이럴 때 뭐 진짜 자료가 없다 그러면 우리 주변 국가들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브라질 벌써 금리 인상 3번 했어요. 그다음에 멕시코 같은 데는 지금 금리를 올려서 4.25%예요. 캐나다는 테이퍼링 시작을 했고요. 뉴질랜드는 내년도 5월 달부터 시작.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나오는 건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많이 가고 이렇게 많이 풀린 유동성은 항상 후폭풍을 갖고 오는데 우리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기준금리 올려놓지 않으면은 경제 기시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 경제 당국 이런 운영하시는 분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게 자기의 숙명이어야 되고 항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금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돈 풀기로 한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 쓸 수 있는 수단이 이렇게 전혀 없어지는 상황까지 가고요. 뭐 채무가 지금 뭐 엄청나게 오르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민간 채무라는 게 216%가 됐어요. GDP 대비. 네. 이거 후폭풍으로 오는 거 이거 어떻게 막을 건지 모르겠습니다. 돈 풀기보다는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니까 푸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 그럽니까? 적재적소에 푸는 그러한 지금 해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가슴에 와닿는 부분들이 진짜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추진하는 2차 추경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올해 과연 마지막 재난지원금이자 마지막 추경일지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4차례 추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또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돈, 국민의 혈세를 좀 더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쓸 수 있는 해안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최영호 고문, 정용건 대표,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인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